시간 됐나요? 네,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큐 사인을 좀 주세요. 큐 사인을 좀 주세요. 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학부모 성교육 성장하는 아이 현명한 부모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함윤희 인사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진짜 아이 성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성범죄 예방 그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가, 정말 육아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초등학생하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베테랑 학부모지만 그 성교육에 관해서는 항상 조금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강연을 저희와 함께 들으시고 정말 도움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행사에 앞서가지고 저희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회장님이신 임경희 회장님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회장 임경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늘 자녀를 위한 학부모 성교육을 준비하였는데요. 후원해주신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고양시에서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신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덕심 의원이 제정하셨는데 안과 치료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걷지만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링컨의 말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교육특위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영원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육특위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들이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재준 고양시장님, 그리고 이길용 고양시 의원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위원장님의 감사 인사, 격려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규입니다. 최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라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녀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님들도 가정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시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위한 성교육은 많이 있었지만 부모를 위한 성교육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아이를 마주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일상에서 아이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정립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청소년들에게 파고드는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입니다.
150여 학부모님의 모임인 우리 고양시 학부모 특별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입시 설명회를 비롯해 알찬 사업들 추진해 오신 학부모 교육 특별위원회 임경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에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 의장 이길영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청소년 성교육 고민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이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교육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임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하여 강연해 주실 강사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성에 대해 궁금할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통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성 지식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인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요즘, 특히나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회도 고양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올바른 이성관과 성의식을 정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20년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항상 고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런 성범죄,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고양시 학부모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그 성장하는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이 내용의 행사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또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범죄와 또 그런 교육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 좋은 기회 만드시고 또 좋은 자리 많은 거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주제로 학부모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성교육 고민 타파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강사님 두 분을 섭외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탁틴 네일 성교육 전문 강사이시자 서울시 성평등 교육활동가이시며 서울시 성인권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김현숙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이시고요. 현재 압구정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선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김현숙 선생님의 강연, 펀하게 편하게 자녀와 성적 대화를 준비하는 양육자 성교육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강연, 지금 우리 아이 누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사태와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김성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최근에 N번방, 박사방 그런 사건들 SNS 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범죄 너무 심각하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특위에서는 작년에 고양시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조례도 제정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 김성규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어떤 강연을 펼쳐주실지 우리 김성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선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이제 일반사회과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 경력이 200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생활안전부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학생부죠. 학생부에서 한 8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이제 접수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제 업무가 제 주요 업무였어요. 학교에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 수업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제 업무 분장으로서 맡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0년 이후부터 이제 그 학교 폭력의 양상이 과거에는 주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말로써 괴롭힌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뭐 정보통신 매체라든지 스마트폰 기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학교 폭력의 양상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됐고,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학교 폭력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비슷한 강연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학부모님들께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는 과연 어떻고,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쭉 이제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에서 쭉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발생된 다양한 학생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 꼭지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하면은 크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디지털 놓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세상, 편한 이미지, 그 다음에 발전된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은 범죄, 랜덤 채팅, 음란 채팅, 불법 촬영, 만남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디지털이라는 전혀 우리가 연관할 수 없는 단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과연 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서 저장한다거나 또는 유포한다거나, 또는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를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N번방이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걸 놓고 전시 판매하고 사이버 공간이나 SNS 등에서 괴롭히는, 성적 괴롭힘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아니었고 작년 말에 N번방이 터졌죠.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총망라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포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혼자 사실 가지고만 있어도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유포하는 그런 범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불법 촬영. 그러니까 불법 촬영보다 유포가 더 많은 이유는 실제로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전달받아서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09년도 10년도쯤에 이제 막 어떤 친구들이 뭐 이런 영상 봤니? 라고 해서 전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인 성범죄 촬영 영상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물도 사실 저작권법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역시 성범죄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괴롭힘이라든지 사진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포 협박, 몸캠
이런 몽캠 피싱이라든지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사이버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피해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등의 디지털 성범죄 검거 현황이 2020년 4월 9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총 221명이 이제 잡혔고요. 그 중에서 32명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 274건이 송치가 된 거고,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이거를 판결을 받아야 된다, 재판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와 같이 잡힌 사람의 그 건수가 내가 한 명이 잡혔으면 그 한 건으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연관된 다양한 성범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텔레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스카이프로 주로 이제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라든지 카톡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카톡에서 음란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이게 서버가 국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범죄 행위로 이제 의심이 된다든지 혐의점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의뢰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나온 게 이제 이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이 러시아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시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이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는 스카이프라는 편한 기능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이동한 상태고요. N번방도 역시 이 텔레그램에서 이용돼서 만들어진 그런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유형 제일 많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잡힌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성착취물을 재유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디지털 성범죄 해가지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범죄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연령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혈기왕성한 20대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10대 미성년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청소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여기에는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검소년, 촉법소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소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벗어나서 어떤 법적 책임 함도에서 벗어난 학생들도 실제로 사이버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심각한 범죄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아이들의 실태입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일 흔한 게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등에서 어떤 사람들의 신체를 몰로 찍어서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게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이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구멍들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있고, 요새는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전송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카메라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화인데 여기서 구멍이 보이세요? 카메라 구멍이? 네,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밝히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손톱이 이 정도니까 손톱보다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보제용으로 이 카메라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 사이가 300인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설치가 되고 이게 외부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확대를 해서 그렇지 제 요 손가락 요 마디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것도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안테나 보이시죠? 이 안테나가 이제 한 200m, 300m까지 전송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휴대폰을 가지고선 이제 사진을 찍고 안 찍고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는 WBJ였는데 요새는 이제 뭐 풀 HD급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술의 개발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무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몰카라든지 아니면은 초소형 카메라 아니면 스파이캠 이렇게 치면은 그 어떤 데는 모자에도 설치해주고 뭐 그다음에 원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구입할 때 저는 불법적인 용도, 그러니까 성음란물 촬영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라고 구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용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사업용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현재는 열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작년이죠 아마 어떠한 아나운서가 이제 자기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촬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경찰에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촬영이고 진짜 이제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적 처형의 비동의 유포 해가지고 뭐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누군지 아마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뿌려도 돼? 물론 동의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그루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 학부모들을 그러니까 청소년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성착취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취약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통제 기술과 그 다음에 조종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성적 노예로 만드는 게 바로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그루밍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피해자를 고르게 되겠죠. 근데 뭐 반듯하고 정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을 고른다기보다는 어떤 애들을 삼냐, 일단 가출이라든지 방임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상대들을 일단 그 대상으로 삼는 데는 굉장히 그 악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라든지 방임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네가 힘들구나, 지금 어렵구나, 내가 그런 부분들을 너 케어를 해줄게 라는 식으로 가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다독여 주니까 이 피해 학생들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라든지 그다음 따뜻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와의 신뢰를 얻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다양하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있는데 뭐 이제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너 신발이 낡았구나, 내가 신발을 사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놀이공원 가고 싶니? 아니면 놀이공원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묵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해서 이런 뭐 원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사실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PC방이라든지 사실 모이게 된 데는 한정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내가 너를 케어해주고 있다라는 신뢰감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넌 나에게 신뢰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어떤 개인 교습 등에서 아이자가 보호가 떨어지는 상황 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야 너네 부모님이 너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보다 너희 부모님 말보다 내 말을 더 들어야 돼.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 부모님보다 너를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뭘 유도하게 되느냐, 이제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그루밍의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성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 이건 거죠. 성적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성적으로 학생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등을 뜯겨 준다든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지만 과거에는 뭐 자고 있는 여학생이 있으면 어깨 툭툭 치면서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이제 스스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면서 저거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써먹는 게 있어요. 애들이 자면 해가지고 이제 깨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은, 저 때는 뭐 저도 처음 선생님이 됐을 때는 애들도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009년, 2010년 이후로 사실 학교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체벌 자체도 안 되고, 뭐 성을 불구하고 남자건 여자건 일단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터치를 안 하거든요. 신체적인 터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학교 분위기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뭐 어깨를 두들겨 준다든지, 아니면 피곤하거나 근육이 뭉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체 유도 등을 신체 접촉을 유도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선을 넘는구나 이분이,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네 왜 그동안 너 거부하지 않았니? 라는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 이제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알리겠다 등의 이런 협박과 회유로 이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뭐 노예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머님들께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실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50% 이상이 알고 있었던 지인을 대상으로 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이런 정말 6개 디지털 그루밍의 단계를 갖춰가지고 내가 너를 성적 노예로 만들 거야 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 디지털 그루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인데요. 이거는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거에 해당되는데,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톡방 내에서 이제 성희롱을 한다든지, 뭐 말로써 뭐 너는 뭐가 크다더라, 아니면은 걔 뭐 되게 섹시하더라.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2006년에 중학교에 있었을 때 그 이제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성폭력 사안을 조사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애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희롱을 당했니? 그랬더니 몇 학년 몇 반 누구 여자애가 남성의 복근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의 배를 들쳐봤고, 그 남자애는 거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이제 그걸 집에 와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머님께서 신고를 한 경우인데, 뭐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양쪽 부모님께서 만나서 잘 이제 하고 다시 그런 일 안 하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런 귀여운 성추행의 이런 걸 떠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단톡방 내에서 되게 딱 봤을 때 진짜 니네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니? 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수위 높은 성희롱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성적 명예훼손, 그 다음에 이 카톡 같은 단톡방 내에서는 사실 왕따시키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해놓고 나가면은 계속 초대시키고, 지금은 아마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하면은 자기가 거부해서 아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초대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내에서 성적 모욕,
사실 뭐 이거 게임 저도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질이 낮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알아야지 애들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재밌나 하다가 이제 오늘 밤도 새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저희 때 사용했던 그 단순한 욕설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저는 옆에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저도 좀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밖에 나가서 써먹진 않지만 처음에 보고 이런 얘기를 얘네들은 하나 그랬는데 뭐 게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내뱉는 얘기들이 굉장히 수위 높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적 성적 명예의 사진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포 협박이 있는데요. 이거는 괴롭힘 등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리벤지 포르노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다가 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뭐 네가 헤어지자 그러면 좋아 나 이걸 공개하겠어. 그리고 실제 공개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그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가 이걸 지금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친구는 그거에 대한 형을 얼마 전에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지인들한테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올리냐면은 그 P2P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 P2P 사이트에 올라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하고 이제 이 파일이 공유가 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올리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제6포 및 제3자 유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찰에 가서 이제 자료 제공을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경찰 단계에서 자료 수집하기가 어려운 단계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선 이제 수사 협조를 해주다 보면 사실 이 경우로 잡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서 하시는 말씀, 제가 되나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가져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재미에 대해서 올렸고 혼자 보기 뭐해서 친구에게 그냥 전송해 줬을 뿐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을 사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유포 및 그 이후에 원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한 2차 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B씨가 촬영을 하고 이걸 A씨에게 주고 A씨가 제3자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P2P 사이트에도 올려놓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상 사실 요 단계까지만 해도 차단하거나 아니면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 음란 사이트 같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은 그 영상을 뭐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서 그 사람의 하드에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상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사이트에 자기의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내리거나 차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는데 사실 그거를 다른 자신의 그러니까 다운받은 사람의 서버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그거를 찾아서 지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음란 사이트를 이용한 거고 N번방은 돈을 받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서 공유했다라는 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 사진을 제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재밌는 합성 사진 올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이유고, 근데 이제 얼굴은 싸이죠.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제 합성해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거 뭐 성적으로 제가 이용한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포토샵이라든지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깜찍하게 이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딥 러닝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해서 하는 기술이 현재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유포하는 영상의 화질이 떨어질 경우에 사실 휴대폰 정도로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했어? 행동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합성이라든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 가짜야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게 밝혀지기 직전까지 그 사람이 입게 되는 사회적인 피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관련 과연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모든 것들을 약간 포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몸캠 피싱이거든요. 이 몸캠 피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카이프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인 거죠. 스카이프라든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제 음란한 화상 채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캠 피싱을 하자고 접근한 다음에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벗을 테니까 너도 벗자. 그럼 벗고선 야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자. 그러고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녹화하고선 어떻게 하냐? 야, 네가 지금 벗은 모습을 녹화를 했는데 이걸 너네 가족한테 뿌릴 거야. 그러니까 안 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뭘 원할까? 그렇죠. 돈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엠번방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사회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이 잘 끊기네, 안 보이네. 그러면은 이런 영상이 잘 보일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까라. 그러면은 뭐에 홀렸는지 하여튼 그걸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깔고선 이제 뭔가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영상만 촬영되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코드를 까는 순간에 그 사람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와 메시지와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고 해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자 지인들에게 이 녹화한 영상을 유포할 거야. 그 다음에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게 바로 몸캠 피싱입니다. 자, 그래서 몸캠 피싱의 특징은 자,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몇십 분씩 하진 않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할래? 그래 좋아. 그러면서 그럼 이거 까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게는 뭐 1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반응을 이상하게 나오면 겁먹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인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소록을 이용해서 본인의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유출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은밀한 모습, 밝히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의 서버를 둔 채팅 앱의 경우에는 범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료를 보내주면 경찰에서 이거는 범죄구나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이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캡처하고 또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해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문제를 낳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몸캠 피싱이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왜 그럼 이런 몸캠 피싱에 빠지게 되느냐? 일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이라든지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올 3월달까지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려나 그러다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수업할 때는 아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저도 영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업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제외하고선 수업을 활용하기는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용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까딱 잘못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치심 및 처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제 얼굴이 어디에 공유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창피하고 좀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서 살이 많이 쪘구나.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음란한 모습이라든지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실제 피해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실제 피해 경우도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몽펜 피싱을 당했는데 그 영상 뭐 제 휴대폰에는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전화번호 다 있는데 우리 담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그 다음날 과연 아침에서 해를 볼 수 있을지 전 자신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직장을 잃는 거는 당연한 거거니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인이 아닌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됐을 때는 그 패닉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실제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 가면 뭐하니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자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누나 몇 살이야? 어디 살아요? 뭐 11시쯤 연락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애들이 오픈 채팅은 그냥 누구나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V보다 잠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뭐 자기는 헬스하고 이제 씻었어요. 몸 좋아?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성적인 대화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저녁에 톡하다 뭐 이제 방금 집에 왔어요. 뭐 이게 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며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하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 뭐 집에 가면 나랑 영통 켜놓고 같이 자위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영통이 뭐인지 영상 통화 켜놓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 뭐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학생은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거나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남자 학생인데 집 가면 톡사 톡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영통 켜놓고 뭐 죄송하지만 그냥 이 용어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영색할래? 영색은 이제 영상 섹스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 심야톡 뭐 이런 거를 깔면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여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재밌게 놀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은 한번 휴대폰이 걸러져요. 허가되지 않은 어플이 깔리고 있습니다. 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긴급 서버 점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럴 때 스톱을 해야 되는데 뭐에 끌려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깔게 되는 거죠. 무리하게. 사실 이것만 깔지 않으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나의 정보가 나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고선 이제 자기 이제 아이디 숨겨놨던 정보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너 이름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학생이 했던 행동이 찍힌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그러면서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상대방 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너네 부모님한테 이럴 거야 그러면은 사실 안 믿잖아요. 이러세요 그러겠지만 내가 너네 부모님들과 너의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반쌤은 뭐 담임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게 이제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준 다음에 상황 판단 되냐? 영상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연락처 사람 많은데 확 문자로 돌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안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톡에 어느 날 내가 초대가 됐는데 영상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체 초대 해놓고서 거기다 영상 올려버리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상황 판단하고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 줄 수 있느냐, 현금이 지금 당장 없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현금이 없으면 너 뭐 있냐, 제발요 뭐 체크카드에 12,000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제 헛웃음이 나오시는 걸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래? 유포를 할까? 아니면 합의를 볼까? 합의를 보려면 뭐 이제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뭐 청소년 보통 50만 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들은 수백 수천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 대답을 안 하냐, 현금이 없다 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돈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해라? 몸으로 때워라.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몸으로 때워라 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아까 이런 의문이, 애들은 도대체 저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 정보가 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국민 어플, 인기 어플을 사람 많은데 최대한 많이 받고, 이거를 너의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끊임없이 이제 뭐 돈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취를 해요. 뭐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간을 주고선 아이한테 이제 소량씩 계속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돈은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돈 주지 말라고. 왜냐면은 돈 받은다고 해서 안 주거나 삭제해 주지 않거든요. 보통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400만 원 달라 그러면은 사실 저 같아도 만약에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해서 이런 영상통화라든지 대화로 끌어들이게 되고, 몸으로 때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네가 상대의 역할을 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해서 돈을 뜯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박사방의 조주빈 주변에서 활동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유포를 해라. 잠수하는 순간 어떻게 하겠다? 이제 뿌려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협박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쉽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게 과연 가능한가? 그냥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이게 가능한지 보여주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협박하지 않고선도 이게 지금 해킹된 휴대폰 번호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해킹 앱이 깔리게 되면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찍은 이미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회사 하는구나, 너 뭐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협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고 어디 여행하고 왔네, 내가 다 너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찍은 휴대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 앱 하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뭐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미해가지고 투표하라고 이제 보내지만은,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가끔 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알림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사실 의심부터 해보시고 누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최대 이제 그
S1이라고 세콤 아시죠? 세콤에서 이제 과거에는 세콤이 뭐를 담당했었냐면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보안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이 보안 업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이 사업의 영역이 사이버 쪽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도 확대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사내교육용으로 저희 협회하고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것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걸리면 다 걸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단 한 번이라도 해킹당하게 되면 여행사장이 전화번호는 물론 사진과 동영상, 위치 추적,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 단계 각종 정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대외까지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출되었을 때의 그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실제 위험성이 체감되지 않는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의 해킹 위험에 대해서 말이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함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가 담긴 링크를 보내보기로 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준비되는 휴대폰에 대본과 악성코드를 보내는 상태고요. 악성 코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사용자가 이를 누른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링크를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휴대폰이 해킹이 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해킹이 된 상태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상대방에게 해킹당한 상태였다. 제가 지금 구축해놓은 서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해킹된 스마트폰의 정보, 과연 연결된 PC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할까? 통화 기록이고요. 최근에 통화했던 기록과 되어있는 가상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 목록부터 핸드폰 사용자의 위치 GPS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이 선되고 GPS 기반이기 때문에 오차율이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선도 파악할 수 있는 GPS 정보에 앞으로 메신저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파일, 개인적인 파일들을 기록 확보를 많이 하시는데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된 파일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통해 주고받은 파일과 사진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했다. 네, 지금 이 파일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파일을 해커가 직접 입수한 것이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실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녹음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보충 장치로도 이용될 수도 있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핸드폰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녹음 파일이 아니라 실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킹된 스마트폰은 일상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런 악성 코드는 점점 진화해 택배 알리, 모바일 청첩장은 물론 무료 마스크 제공같이 사용자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메시지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저런 메시지들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저도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오늘만 해도 3개를 받았고 내일도 이제 2군데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쪽에 일을 함으로써 사실 이런 게 왔을 때 한두 번씩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나도 과연 그렇게 주의를 가지고선 관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물며 성인도 이런데 청소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청소년 대상의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일단 몸캠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을 경우에, 또는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을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2017년에는 실제 이런 협박을 받은 여중생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청소년 대상 몸캠 피싱의 보호 장치가 과연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자료를 보고 뭘 캡처해 놓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일선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변호사님들조차도 어떤 증거를 수집해 놓고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특히 경찰 신고에는 딱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산경찰서라든지 이런 지역 경찰청들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건 그 경찰의 힘을 공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해킹의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범죄 가담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2차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일 경우에 돈을 내놔라 그러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못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친구의 돈을 뺏는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에 대한 2차 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음란 동영상 유출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2차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냐면 이제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위한 피팅 모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유도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캡처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반대로 협박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 메시지가 반드시 뜹니다. 그냥 저절로 깔리는 건 없거든요. 이게 저절로 깔렸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저절로 깔리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또 애플이라든지,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그거는 걸르는 게 좋습니다. 안 까는 게 낫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쿠팡을 이용하는데 쿠팡 처음에 어플 깔 때 보면은 뭐 사진 동의하십니까, 녹음 동의하십니까 이거 하시죠. 그게 이제 나의 정보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뭐 그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못 쓰게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또는 틱톡을 빨리 인수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런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백도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실 내가 가진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사용 동의를 하시고선 그 어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은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APKI라고 끝나는 거나 아니면은 GIP 이 끝으로 끝나는 이 확장자를 가지신 파일들은 대부분이면 되도록이면 깔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다. 여기 SK 쓰시는 분들은 T가드라고 있고, 그 다음에 흔히 그 안철수 안랩에서 나온 그 V3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돌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깔렸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계시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릴 때만 해도 뭐라고 나오냐면 업데이트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해킹 기술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휴대폰 점검이나 할까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 이거 T가드라든지 V3를 운영하게 되면은 아마 초기에는 업데이트 한다고 막 이렇게 시간이 뜰 거예요. 그게 길수록 내 휴대폰이 그동안 보안에 그만큼 취약해 있었다라는 점인 거죠. 자, 그래서 보안 설정 기능 가능하고, 자, 공식 앱스토어, 애플 쓰시는 분 계세요?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죠. iOS. 예. 그래서 거기에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한번 걸러져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삼성 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SK 쓰는데 SK 앱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앱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는 APKI를 깔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증된 곳, 이런 곳에서 설치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주로 남성분들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하는 건데, 랜덤 채팅이나 패매가 뭔지 아세요? 예. 그 어머님들께서는 주로 대화할 때 카톡 쓰시죠. 저는 저희 반 애들하고 얘기할 때 패매 써요. 애들은 패매를 더 선호해요. 그렇다고 페이스북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패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SNS 계정을 올리는 건 주로 이제 애들 패턴이 인스타에 올리고, 메시지는 패매를 쓰고. 그다음에 내 학교에서 출석 체크할 때는 카톡을 쓰니까 이제 답이 듣고, 빨리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듣고, 그럼 이제 제가 패매 들어가서 빨리 들어라 그러면 이제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랜덤 채팅은 그냥 애들 수시로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막 자기네들이 대화하면서 지금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몇 년 전인데, 그래서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가 돼?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랜덤 채팅이나 패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얘기로 빠지게 되는데, 낯선 이성과는 절대로 야한 얘기라든지 음란 채팅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 만약에 몸캠 피행이 발생이 됐다, 불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범인들의 요구에 절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 돈을 받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데가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든지 좀 멀리는 필리핀, 요새는 베트남에서도 하는데 주로 대부분 중국에서 해요. 그래서 돈을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추가로도 돈을 입금해서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 배포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은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를 하고 송금을 했다면 그 송금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 돈 주시면 영상 지워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상 확실히 지워드릴게요 라고 하는 착한 협박범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자, 그 다음 청소년 관련 성범죄 피해 예방 수칙. 이건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집에 가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불법적인 촬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남자반 애들 아유 때리지 못하니까 오늘 왜 늦었어 이렇게 얼굴을 잡으려고 그러면 애들은 그 순간도 찍어요. 그 내가 왜 찍어?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 찍는단 말이에요. 찍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상 촬영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새 아마 애들은 학교에서 행사한다거나 그런 거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아마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저희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체크해가지고 다 사인하고 부모님 확인 도장 받아야지만 뭐 학교 홍보 영상을 찍는다든지 학생들 활동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영상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도 엄연한 사회적 공간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학교 폭력이 발생됐을 때 과거에는 남학생들은 주로 치고받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은 사안 조사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돈을 뺏긴 자, 안 뺏긴 자. 근데 여학생들 사안은 조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학생들 사안은 제일 뭐가 많겠어요? 여학생들 사안은 왕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그룹들끼리 간의 그 알력과 다툼. 근데 과거에 그거를 제가 조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가 없거든요. 그냥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제가 자를 왕따시킨다라고 하면은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조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그냥 사이버 공간상에서 애들이 그냥 얘기를 한 거를 그냥 캡처해서 저희가 학폭에다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왜 이런 걸 했니 그러면은 그냥 뭐 온라인이라서 그런 데서는 그냥 욕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별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학부모님들이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카톡에서 실제로 면상에 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없을 때는 나람님 욕도 한다는데 카톡에서 뭐 욕한 게 그렇게 죄예요? 라고 하는데 죄예요. 명백한 증거가 남는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재빨리 이제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함부로 퍼나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와의 만남이나 이야기는 삼가한다. 그래서 저도 학교 끝나고 이제 종례할 때 애들한테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가르쳐 주거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이제 낯선 사람과 만남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상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만날래?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해서 의외로 만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 수칙,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너 이거 봤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보다 전략적으로 네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선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요즘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신고 및 방법과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서울서 계속 근무를 했고 저는 이 집은 파주예요. 지금 파주인데 이제 출퇴근하는 게 좀 빡세긴 한데 서울은 아직 이게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김덕신 의원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셔서 저희 협회하고 MOU가 맺어져서 올해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양시 교육청, 고양시 의회하고 저희 협회가 MOU를 맺어서 고양시 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보통 이거 처리하는데 한 수천만 원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도 저희는 불법적인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님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서버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 관련 기관들하고도 조인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관내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비용 부담하지 않고선 이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캠을 당했어도 내 정보가 넘어갔어도 저희 기관에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초반에 많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사이버 피해를 해결해주는 그 김영걸 대표가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분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IT 쪽에 이쪽에 대해서 대표를 잘 아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줬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학부모 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서 하기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기부 차원에서 MOU를 맺거나 이런 관련 기관들한테는 우리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한국사이버보안협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아마 그 고양시 교육청이라든지 고양시청이라든지 의회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 기관에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혹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가서 댓글 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쁘구나 그러면서 이건 언제 찍었니? 그 순간 이제 그 계정 폭파해버리고 다른 계정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눈팅만 하시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그런 게 있어야 돼. V3요. 그 다음 T가드. 그것만 정기적으로 돌려주셔도 사실 휴대폰 해킹은 한 90%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0% 막는 거는 안 까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까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자녀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 형성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범죄 피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복을 시도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 떠나고, 그 다음에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캡처는 뭐 이제 필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려면 중요한 게,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 알렸어야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등짝 때리고 욕을 할 거나 막 혼날 텐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신뢰관계 형성하는 게 이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와 상담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아야 되고, 고양시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정보나 게시에 대해서는 삭제를 과감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물론 침착하실 수 없겠지만은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자, 심리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어떤 힘센 애가 저를 때렸어요, 학교에서. 그럼 집에 오면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는 있어요. 왜? 그 공간을 벗어나니까. 근데 사이버상에서의 폭력과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휴대폰을 꺼놓는 것 뿐이지 피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어떤 놈인지 모르거든요. 난 분명히 예쁜 여자랑 대화했는데 예쁜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나 경찰 관련자 연락을 취하면서 처리 과정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걸 학생이 가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대방이 같은 학교 피해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피해자나 가해자의 교육이나 치료에도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N번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관이 사실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각종 서버들 있고, 그 N번방은 텔레그램을 털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 털면 나오거든요. 뭔 얘기를 했고 어떤 놈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조주빈의 휴대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서버들을 찾아서 그걸 지금 풀어내가지고 잡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야금야금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용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는 저희하고 이제 MOU 맺은 상태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 기관 얘기를 하면은 피해 왔어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럼 자료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오픈을 못 하거든요. 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실제로 그러고 그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3차 피해, 4차 피해 가해하는 집단들도 있거든요. N번방 사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집단도 결국에는 그 가해 집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셨죠? 걔네들은 뭐 지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똑같은 애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 지금 N번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도 있겠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만 노출이 안 됐을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고. 여기까지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됐을 때 어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 유형이 있는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네. 성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성범죄 교육도 하고 있고, 네네. 이 디지털 사이버 성교육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학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서 하는 거는 고양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아마 올해로 예산이 잡혀서 내년부터 아마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이 심각성을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피해 유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니면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선생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두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열강해 주셔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정말 육아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이것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공모전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 표, UCC 다 상관없고요. 고양시민 전체가 성범죄와 그리고 뭐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공모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특별히 뭐 등수를 뽑는다든가 이런 거 없이 모든 참가하신 분들께도 소정의 상품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당분간은 저희 영상이 좀 나갈 테니까요. 각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교육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희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위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